평생을 바쳐 남의 추억을 만들어준 이곳, 내겐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남편 떠난 후에도 혼자 지켜온 이 펜션, 그게 저에겐 전부였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칠순 선물이라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다녀와 보니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간판은 사라지고 낯선 이가 주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날 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옥 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가는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정옥은 이른 아침 펜션 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원도 외곽 숲속에 자리한 이 펜션은 그녀와 남편이 30년 전 젊은 시절 꿈을 키우며 지은 곳이었죠.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 정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들려오는 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니까 미리 준비해 놓자고요. 정옥은 눈을 뜨며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남편은 항상 손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죠. 그때는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지. 정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펜션을 처음 지었을 때, 첫 손님을 맞이했을 때, 결혼 25주년을 맞아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과로로 쓰러졌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였는데 밤낮 없이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오랫동안 무리하셨나 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정옥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의 고통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정옥은 혼자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남편이 담당하던 일들을 혼자 해내야 했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옥은 나름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옥의 생각을 깨뜨린 건 며느리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펜션을 찾아와 정옥의 안부를 물었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정옥은 가끔 윤정의 시선에서 묘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윤정아,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일로?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죠? 윤정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옥은 괜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오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죠. 혼자 펜션을 운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이런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어머니, 그래서 말씀인데. 어머니 곧 칠순이시잖아요. 승현 씨와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어머니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칠순이라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는 나이가 이렇게 빨리 느는 줄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선물이라니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평생 펜션 운영하시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지 못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셔드리고 싶어요. 윤정의 말에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어디 한번 제대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죠. 항상 손님들이 있었고 펜션을 비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 정말 그랬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추억만 만들어주고 살았지. 정욱은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펜션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라도 혼자 남아 세상 구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크루즈 여행이에요. 윤정의 말에 정욱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크루즈라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큰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여행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욱은 평생 비행기는 물론이고 배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펜션에서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크루즈? 그런 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승현 씨가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을 거쳐서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7박 8일 코스예요. 정말 멋진 곳들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옥은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펜션을 비우고 그렇게 오랫동안 떠날 수 있을까? 그동안 예약된 손님들은 어떻게 하고 무엇보다 혼자서 그런 낯선 곳에 가는 게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펜션은 어떻게 하지? 예약된 손님들이 있는데.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손님들께는 미리 연락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펜션 관리도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다녀오시기만 하면 돼요. 윤정의 말이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서 정옥은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펜션 운영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윤정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여행 준비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여권이야 예전에 만들어 두신 게 있으니까 상관없고 크루즈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무슨 서류?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몇 가지 동의서 같은 것들이요.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나 응급상황 대비책 같은 걸 미리 준비해야 한대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신분증하고 도장만 맡겨주세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맡긴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윤정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이 너무 의심스러워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말 필요한 거야? 네, 어머니. 크루즈 여행은 일반 여행과 달라서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요.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가족이 대신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윤정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정옥은 해외여행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윤정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하는 거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부산항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 저희가 부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정말 짐만 싸시면 돼요. 정옥은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 위에서의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럼 준비해 볼게. 정말 고마워, 윤정아. 어머니, 천만에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께서 이제는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윤정은 정욱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윤정의 손에서 묘한 차가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윤정의 눈빛에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출발 전날 밤 정욱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 두었어요. 평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몰랐지만 윤정이 간단하게만 준비하세요라고 했으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보, 나 혼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봤는데 이제서야 가게 되었어요. 정욱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욱은 남편이 자신의 여행을 응원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과 승연이 펜션으로 정욱을 데리러 왔습니다. 승연은 평소와 달리 말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정욱은 아들의 이상한 행동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여행 가는 설렘에 묻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셨죠? 여기 있어. 정욱은 가방에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꺼내 윤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윤정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다며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정욱은 크루즈선의 거대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건물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배에 오르고 있었고 정욱도 그 무리에 섞여 생애 첫 크루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산항을 떠나면서 정욱은 갑판에서 멀어져 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펜션에서 보던 산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욱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크루즈에서의 일주일은 정욱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매일 밤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셋째 날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욱이 객실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와 여행 가방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둘 다 비슷한 검은색 캐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죄송해요. 가방이 바뀐 것 같네요. 상대방은 정욱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명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욱이고 올해 칠순이에요. 어머, 저랑 동갑이네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명자는 혼자 크루즈 여행을 나온 것이 정욱과 똑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말솜씨가 좋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는데 정욱보다 훨씬 세상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정욱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펜션을 운영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하고 있고요. 명자 씨는요? 저는 변호사였어요. 몇 년 전에 은퇴했죠. 평생 법정에서만 살다가 이제야 세상 구경을 나왔네요. 명자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에 정욱은 조금 놀랐습니다. 변호사라니 그런 대단한 사람과 친구가 되다니 신기했어요. 명자는 정욱이 위축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정옥은 명자와 함께 일본의 오키나와, 베트남의 다낭, 태국의 푸켓을 둘러보았어요. 특히 다낭에서 내려서 구경한 작은 어촌 마을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 마을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거든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복잡한 세상일 다 있고 조용히 살기에는 딱일 것 같아요. 명자도 그 마을을 무척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마을 곳곳을 구경하며 사진도 찍고 현지 음식도 맛보았습니다. 정옥은 평생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밤, 명자와 정옥은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옥 씨,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친구를 만났네요. 저도요. 명자 씨 덕분에 혼자 온 여행이 외롭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옥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이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정옥은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윤정이 마중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으로 윤정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정옥은 혼자 택시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반가웠어요. 집에 도착하면 윤정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펜션 앞에 도착한 정옥이 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펜션 입구에 큰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이 건물은 매각되었습니다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거겠죠. 자신이 일주일 여행을 간 사이에 펜션이 팔릴 리가 없잖아요. 정옥은 서둘러 택시에서 내려 펜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정옥이 소리치자 펜션 안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옥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저는 이 집 주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주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지난주에 정식으로 매입했거든요. 혹시 전 주인의 가족분이세요? 정옥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신이 여행을 간 사이에 누가 자신의 집을 팔아버렸다는 건가요? 정옥은 마음이 급해져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제 집이에요. 30년 동안 제가 살던 집이라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혹시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이 집은 정말 제가 산 거예요. 계약서도 있고요. 그 남자는 정옥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노인을 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정옥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정옥은 펜션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하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옥 씨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가셨다고. 그래서 집을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라고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두기엔 위험해서 요양원으로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크루즈 여행을 간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고 집까지 팔아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야
윤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윤정아, 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펜션이 팔렸다는데?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옥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정옥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윤정이 실수로 잘못된 서류에 사인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설마 고의로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겠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옥의 마음은 이미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펜션이 왜 팔린 거야? 어머니,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윤정 맞은편에 앉으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언가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자주 까먹으시고. 그런 적 없어. 나는 멀쩡해. 어머니, 부인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병원에서 진단받으셨거든요. 경증 치매 판정 나왔어요.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병원에 간 적 없어. 어머니, 이것 봐요. 윤정은 서류 봉투에서 진단서를 꺼내 정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정옥의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고 경증 치매라는 진단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런 검사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나는 이런 검사 받은 적 없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치매의 특징이거든요. 윤정은 마치 의사라도 된 것처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옥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펜션을 팔았다는 거야? 네, 어머니 혼자서는 더 이상 펜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가스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팔 수 있어? 어머니께서 직접 사인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치매 때문에 까먹으신 거예요. 윤정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션 매매 계약서였는데 분명히 정옥의 서명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가짜야. 내가 언제 이런 거에 사인했어? 어머니,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상태가 이미 심각해요. 이제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단계예요. 윤정의 말에 정옥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설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니지?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승현이도 직장 때문에 바쁘고 저도 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는 없거든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안 돼. 나는 요양원 안 가. 정옥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이웃들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치매 환자가 난동 부린다고.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약을 드세요. 윤정은 미리 준비해둔 듯 약을 꺼내 정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옥은 그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받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승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아들이 들어오자 안도감을 느꼈어요. 승연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승연아, 엄마가 왔어. 윤정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래. 펜션을 팔았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승연의 반응은 정옥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승연은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윤정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예요. 기억을 못 하시네요. 승연아, 너까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멀쩡하다고. 승연은 그제서야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치 귀찮은 존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진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정옥은 아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연마저 윤정의 편에 서서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승연아, 엄마가 언제부터 이상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작년부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고. 승연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그런 증상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들마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윤정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윤정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정옥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펜션도 팔았고 통장에서 돈도 다 빼냈어요. 이제 요양원에만 보내면 끝이에요. 정옥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의 전화 내용을 더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왔지만 상관없어요. 이미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처리해뒀거든요. 병원 기록도 만들어뒀고 치매 진단서도 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절차예요. 정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윤정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거였어요. 정옥은 윤정의 전화 내용을 듣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정옥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날 믿어줄까?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고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옥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아들 승연마저 이 모든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정옥에게 요양원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들도 친절하대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어머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요. 윤정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윤정이 언제 자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나가겠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갈 곳이 있으세요? 윤정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에 정옥은 더욱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펜션도 팔렸고 돈도 없고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오후 정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정옥은 지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무력해진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잠시나마 윤정의 말이 맞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은 분명했고 판단력도 멀쩡했거든요. 다만 증명할 방법이 없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정옥은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길거리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때 문득 크루즈에서 만났던 명자가 생각났습니다. 명자가 변호사 출신이라고 했었죠. 혹시 명자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명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연락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명자가 자신을 믿어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옥은 용기를 내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자 씨? 저 정옥이에요. 어머, 정옥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명자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정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 죄송한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지금 어디 계세요? 정옥은 자신이 있는 공원 이름을 알려주었고 명자는 바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명자가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정옥의 초라한 모습을 본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옥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곳에서? 정옥은 명자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펜션이 팔려 있었던 것,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킨 것,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명자는 정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옥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정말요? 하지만 서류도 다 있고 병원 기록도 있다는데 그 서류들이 모두 위조된 거예요. 정옥 씨, 크루즈 여행 갔을 때 여권이나 출입국 기록이 있죠? 그게 정옥 씨가 치매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명자의 말에 정옥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절망만 느껴왔는데 처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 환자가 혼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크루즈를?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정옥 씨와 저는 크루즈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는데 정옥 씨가 치매 증상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명자는 변호사다운 논리적인 사고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을 여행용 서류 때문에 맡겼다고 했죠? 그것도 수상해요. 크루즈 여행에 그런 서류가 필요할 리 없거든요. 그럼 제가 속은 거예요? 네,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며느리가 정옥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각종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아마 통장에서 돈도 빼갔을 거고요. 정옥은 명자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어요. 명자 씨,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정옥 씨 집으로 가요. 오늘 밤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명자는 정옥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옥 씨,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정옥은 명자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명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되기도 했지만 명자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정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옥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크루즈 회사에 연락해서 여행 기록을 확보할 거예요.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해야 하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저는 30년 동안 변호사를 했어요.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명자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 정옥도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맞서 싸울 시간이 온 거였어요. 명자와 정옥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30년간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정옥 씨, 먼저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크루즈 여행 기록부터 확인해 봅시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는 명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정옥의 출입국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고 크루즈 여행 기간 동안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정상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있었어요. 봐요, 정옥 씨. 치매 환자가 혼자서 이렇게 복잡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명자는 크루즈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정옥이 여행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는 증명서를 받아냈어요. 심지어 정옥이 다른 승객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위조된 서류들을 분석해 봐야 해요. 정옥 씨, 혹시 평소에 쓰시던 글씨 샘플이 있나요? 펜션 예약 대장이 있어요. 손님들 예약받을 때 제가 직접 썼거든요. 명자는 정옥과 함께 펜션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새 주인이 아직 정리하지 않은 예약 대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옥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료들이었죠. 완벽해요. 이제 위조된 계약서와 비교 분석을 의뢰하면 됩니다. 명자는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펜션 매매 계약서의 서명은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정옥 씨의 평소 필체와 계약서, 서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흉내낸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명자가 병원 기록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정옥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날짜에 정옥은 크루즈선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옥 씨, 이것 봐요. 치매 진단서 날짜가 지난달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정옥 씨는 태국 푸켓에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옥은 그 증거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명자 씨, 그럼 병원에서도 거짓 서류를 만들어준 건가요? 아니에요. 아마 병원은 모를 거예요. 윤정 씨가 정옥 씨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리로 상담받은 다음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명자는 해당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윤정이 정옥의 딸이라고 속이고 와서 어머니가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며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 본인은 한 번도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기극이네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윤정이 정옥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규모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펜션 운영으로 모은 수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악질적이네요.
명자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여러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사기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정옥 씨,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법적 대응을 시작해 봅시다. 명자는 정옥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횡령 등 여러 죄목으로 윤정을 고발한 거죠. 며칠 후 윤정에게 경찰 조사 통보가 나갔습니다. 윤정은 당황한 듯 정옥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윤정아, 이제 끝났어. 내가 한 짓이 다 밝혀졌거든. 정옥의 차분한 목소리에 윤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위해서? 내 신분증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내 돈을 빼가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든 게 나를 위해서라고? 윤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승현이 생각해서라도. 승현이? 정옥은 아들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승현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정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들이 결정적 증거였어요. 여보, 어머니 크루즈 여행 보낸 동안 서류 처리 다 끝냈어. 이제 펜션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돼. 고생했어.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치매 핑계로 요양원 보내자. 그래. 그럼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정옥은 그 문자들을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이 모든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승현이도 알고 있었다고요? 명자는 정옥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옥 씨, 힘드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승현 씨도 공범이에요. 경찰은 승현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승현은 직접적인 서류 조작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한 혐의를 받게 된 거죠. 정옥은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게 된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명자 씨,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정옥 씨, 잘못한 건 정옥 씨가 아니에요.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명자는 정옥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옥 씨의 재산도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명예도 회복될 거예요.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정옥의 변호를 맡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가 정옥에게 유리했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가족이었죠. 재판 당일 정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지만 가족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된 현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옥 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용기를 내세요. 법정에는 윤정과 승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승현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차근차근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먼저 피해자 정옥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는 정옥이 크루즈 여행을 간 정확한 날짜와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제출한 치매 진단서의 날짜와 비교해 보였어요. 피고 윤정 씨가 제출한 치매 진단서는 지난달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정옥 씨는
태국 푸켓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한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정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또한 이것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펜션 매매 계약서의 서명은 정옥 씨의 필체가 아닙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명자는 정옥의 평소 글씨체와 계약서 서명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명확해서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쓴 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크루즈 회사에서 받은 증명서입니다. 정옥 씨는 일주일간의 여행 동안 아무런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승객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윤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치매는 초기에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괜찮았다고 해서 치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윤정 씨와 승현 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명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메시지들을 공개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보낸 동안 서류 처리를 끝냈다는 내용, 펜션을 팔아서 새 출발을 하자는 내용, 그리고 정옥 씨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내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들은 윤정과 승현이 계획적으로 정옥을 속였다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윤정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정숙하세요. 재판장이 윤정을 제지했지만 윤정은 계속 항변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펜션 운영하는 게 위험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는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명자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정옥 씨의 펜션 예약 관리 기록을 보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세심하게 장부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명자는 정옥이 혼자서 3년간 펜션을 운영하며 작성한 예약 대장과 회계장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피고들은 정옥 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크루즈 여행 서류 때문에 필요하다며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여행에는 그런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승현의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승현 씨는 직접적인 서류 조작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습니다. 명자는 승현이 윤정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승현 씨는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계속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검찰 측에서 최종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재산을 가로챈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드디어 윤정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 보였고, 거짓말 그만해. 정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을 법정에서도 그대로 하겠니?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내 집이 팔려 있었어. 내 돈도 다 없어졌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정옥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었어. 특히 승현이, 너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잖아. 그런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승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너는 내가 죽으면 펜션을 물려받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했어? 엄마,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도 있고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승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윤정에게는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횡령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승연에게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매각된 펜션의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정욱은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펜션도 되찾았고 빼앗긴 돈도 돌려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욱은 승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승연아, 나는 오늘부터 너와 인연을 끊겠어. 내가 내 아들이었다는 것도 잊을 거야. 승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욱은 돌아서서 명자와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가족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정욱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펜션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배신까지 겹쳐서 너무 아픈 기억들만 떠올랐거든요. 명자의 집에서 머물며 정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정욱 씨, 크루즈에서 함께 갔던 그 마을 기억나세요? 다낭에서 들렀던 작은 어촌 마을 말이에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나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죠. 한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양평 쪽에 가면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명자의 제안에 정욱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욱 씨는 30년 동안 펜션을 운영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다른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명자와 정욱은 함께 양평 지역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구경하던 중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크루즈에서 봤던 그 평화로운 어촌 마을과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해 보여요. 마을을 더 자세히 둘러보니 매물로 나온 전원주택이 있었어요. 펜션으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넓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정욱 씨,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시니어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명자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욱처럼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시니어 전용 게스트하우스라니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욱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되찾은 돈으로 이 전원주택을 사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명자 씨도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은퇴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꾸미는 일부터 시작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어요. 몇 달 후 인생 이모작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욱과 명자는 이곳을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는 시니어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70살 할머니였습니다. 정욱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이었죠. 여기 정말 평화로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정욱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손님들을 위로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욱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줄 수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니어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 은퇴 후 새로운 꿈을 찾고 있는 분,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분들까지. 정욱과 명자는 이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곳이죠. 정욱은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욱과 명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욱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아들과 인연을 끊은 것 말이에요. 정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승연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이에요. 명자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진정한 친구였어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점점 안정되면서 정욱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늦게 피었을 뿐이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욱은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해질 무렵 새로운 손님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정욱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도 얻어가시길 바라요. 정욱의 두 번째 인생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사는 삶이었어요. 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정욱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